네, 청와대가 조금 전 보신 것처럼 한국과 중국의 사드 갈등 해소와 관련한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쪼개기 증여 등 편법 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딸을 특목 중에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지금 청와대에서 남관표 2차장이 이야기를 했듯이 에이펙에서 다음 달 열리죠. 이 한중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일단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일단 한중 해빙 모두가 실질적으로 도래했다라는 것은 뭐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의 답변을 통해서 사드 추가 배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또 사드 배치 자체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리고 한미일 삼각 협의체가 한미일 삼각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군사적인 동맹까지 나가진 않을 것이다. 예. 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일정하게 향후 한중 간의 합의의 밑바탕에 대한 흐름을 좀 얘기한 거고요. 그 이전부터 중국에서 최대 온라인 여행 단체인 그 여행 단체에서 이미 한국 관광을 재개하고 예. 한중 통화 스와프 협상이 생각보다 조속히 합의가 진행되었고, 이런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시진핑 2기 체제를 맞이해서 중국이 실제로 조기에 중국 내 체제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외국에 대한 강경책보다는 오히려 한국과 미국 등 예. 그동안 경색된 관계들을 풀어나갈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지배적이었고, 그에 따라서 아마 에이펙 회담이라던가 에이펙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이라던가, 또 이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좀 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춰서 오늘 북핵 6자회담 한중 간의 수석 대표들이 회의를 갖고 예. 베이징에서, 이어서 경찰이라던가 보건 분야 각각의 정부 부처가 중국 간의 교류 협력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것으로 보아서 한중의 본격적인 해빙 모드는 이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우리 박근혜 정부 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금성 군사 퍼레이드에 참여했을까요? 우리가 잘해주면 중국도 잘해주겠지. 예. 근데 그게 깨졌죠. 왜 깨졌습니까? 북핵 때문에 깨졌습니다. 지금 저는 그러한 현상이 또 재현될까 우려되는데, 예. 우리 서양호 소장이 지금 잘 얘기했듯이 오늘 저 발표는 그렇다지 눈에 띄지 않아요. 어제 사실은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장관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예. 한중 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지금 세 가지 얘기했어요. 사드 배치 더 없다. 네. 예. 그다음에 우리는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되지 않는다. 예. 한미일 군사동맹은 없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중국이 요구해서 이 얘기를 우리가 들어줬다 하더라도 사실은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야죠. 하나는 북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중국이 최선을 다한다. 예. 기름도 끊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중국이 약속했어야죠. 또 하나, 한반도에 변란이 생길 때 중국이 지금 현재 자동 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죠? 조중 협약에 의해서 네네. 이것을 제거하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들었어야지, 적어도 우리가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이 지금 MD 체계, 그다음에 한미일 군사동맹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안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상당히 이제 이 소탐 대시를 하고 있다. 위험하다. 물밑에 어떤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제 강경화 장관이 얘기했던 시기라면은 저는 앞날이 상당히 암울하다. 의원님 말씀은 생각됩니다. 어제 강경화 장관이 했던 삼불 원칙 자체가 우리에겐 조금은 믿지는 외교를 믿지는 것이 아니라요. 예. 상당히 그 전에 어떤 옵션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조금만 제가 드린 어떤 약속을 했다면 원유 공급 중단이나 업무 공급 중단까지 감수할 정도로 북핵 개발에 절대 반대한다. 예. 그다음에 한반도에 변란이 있을 때 중국은 자동 개입하지 않는다. 라는 약속 정도는 받았어야지 지금 이 얘기한 이 사드는 더 없고 MD 체계에 편입되지 않고 예. 한미일 군사동맹은 없다라는 정말로 우리한테는 절체절명의 이 수단을 놓는 것이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옵션에 대한 얘기가 없이 예. 이걸 턱하니 줬다? 저는 상당히 위험한 거였다. 아니 이 세 가지 약속은 뭐 진보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도 보수 정부에서도 유지해왔던 원칙들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강경화 장관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할 것이 아니다. 예. 이것은 우리의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자구적 노력이었기 때문에 사과나 유감을 표시하는 내용이 아니고 다만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해서 한반도를 대중국 미국의 대중국 전진 기지화하는 거에 대한 우려 예.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보수 정권이나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나 입장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이제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개선하고 그 개선의 핵심적 내용은 교류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나서는가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뭐 추가적으로 한중 간 그리고 미중 간에 구체적인 협의가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지켜봐야 될 대목 아니겠 싶은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차 의원님 보셨을 때 이게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저희가 숨골을 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예.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오늘 한 끼를 더 먹는 것보다 오늘 혹시 죽지 않을 그런 위험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가장 이제 미물이라고 하는 그 이 새들도 사실은 그 먹이를 주면은 내가 이 먹이를 먹음으로 해서 내 생명의 위협에 당할 것인가 아닐까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그 현재 국제관계에서 우리의 안보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죠. 그래서 제가 중국과의 그 교류 이거를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다만 중국이 어떤 지금 이런 우리에게서는 절체절명의 요구를 예. 했을 때 이거가 우리한테 얼마나 절체절명의 요구인가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옵션을 내놔야지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무개념하게 그래 관계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래 니네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저는 정말 그 한 나라의 외교 국방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 문제를 떠나는 거예요. 아까 무슨 박근혜 정부에서 이 입장을 취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일부 언론에서 잘못 보도한 겁니다. 절대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입장을 취했으면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배치했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다 뭐 이 정권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보다 지금 외교 현안만 놓고 봤을 때 어찌됐건 조금 소탐대실적인 면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이 물꼬를 튼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그럼요. 거죠.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저는 뭐 향후에 있을 에이펙 회담이라든가 예. 한중 정상회담 내에서 우리 차명진 의원이 우려하시는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저는 한미 동맹에 철저히 논의된 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과 협의를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국이 그런데 어쨌든 사드 반대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좀 확실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좀 우리가 요구를 좀 덜 들어준다든가 뭔가 차 의원님이 우려한 것처럼 뭔가 그렇게 쉽게 회복 모드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던데. 아무래도 그 북한이 그 핵을 전략 자산화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체제를 보장하고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향후에 전개된 하반기에 계기와 시점마다 북 핵실험이든 미사일 발사든 이런 도발들을 계속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막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뭐 조치를 행하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대목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북미 간의 직접적 대화에 나서기 전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에 의한 긴장은 계속될 거고 중국들은 가시적 조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기간에 그 한반도에서 핵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너무나 낙관하는 것은 금물이기 때문에 여전히 한미일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과의 문제를 통해서 북핵을 외교적으로 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들은 조심스럽게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당대회 중국 당대회가 끝나면 뭐 어떤 식으로든 협의 무대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은 했는데 일단 다음 달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저희가 좀 많이 집중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조각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는데 이 마지막 퍼즐이 참 띄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홍종학 후보자가 논란이 뭐 매일매일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번 경우는 제가 먼저 얘기하고 서양한 소장이 반박하는 걸로. 언론에서 이제 그 홍종학 씨 문제를 예. 내로남불, 이율배반 이렇게 비판하죠. 근데 언론에서 저는 적당한 용어를 못 찾아낸 것 같아요. 이분은 내로남불, 이율배반을 하나 더 뛰어넘었어요. 저는 전입가경이라고 표현하는데 보세요. 이분이 상속을 비판하고 예. 그것이야말로 나라 경제를 좀먹는 요인이다라고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상속을 이제 받았잖아요. 자기 예. 부인하고 딸은.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본인이 갈고 있는 아주 그 절세 노하우를 이용해서 쪼개기 상속, 그다음에 격세 상속이라고 그러죠. 엄마를 뛰어넘어서 딸이 상속받는. 예. 이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한 거예요. 이게 솔직히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들 이거 모르잖아요. 우리 그 상속받을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모르죠. 아, 이분은 진짜 그래서 저는 단순히 본인이 얘기했던 것을 위배한 것을 넘어서서 이분은 본인이 알고 있는 나쁜 지식을 활용해서 그야말로 편법으로 상속세 덜 내기 위해서 예. 한술 더 뜬 거예요. 언론에서는 여기까지 지금 규정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아, 이율 배반이다 이 정도 하지만 뭔가 그걸로 부족하고 찜찜해 하는데 제가 보니까 바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분은 사실은 점입가경이에요. 한술 더 뜬 거예요. 그래서 네. 이 경우 제가 사실 그냥 정력적으로만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임명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예. 이 사실은 우리가 그때 역대 정권의 그 지지율을 추이를 보면 정책을 잘못해서 좀 무능해서 지지율 떨어지지 않아요. 인사인가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소위 말하면 무임승차, 소위 말하면 공적인 도덕성에 대한 결함 예. 이런 것이 생길 때 지지율이 떨어져요. 다 그랬어요. YS 때, DJ 때, 저희 이명박 때, 박근혜 때 기억이 참 나시죠? 예. 이 경우가 바로 저는 그런 경우로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진짜 문재인 대통령 생각해서 나라를 생각해서 이거는 거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떻게 제 차례인가요? 예. 저는 뭐 야당은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덮어두고 비난하기 때문에 아마 대선에서 패배한 후유증을 빨리 가장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새 정부의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그 정부의 흠집을 내는 것들이 지지층을 결집하고 그리고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인사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현재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서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그 야당의 주요 공격 소재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빌미를 만든 게 홍종학 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후보자인 경우에는 명문대를 나와야지 중소기업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벌주의를 주장하는 발언. 그리고 두 번째가 본인과 딸에 대한 고액 증여 논란. 세 번째가 특목고 폐지를 주장했으면서도 본인의 자녀는 국제중학교를 보낸 문제.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다들 해명을 했습니다. 본인이 지나치게 절제되지 못한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한 사과를 했었고 학벌주의 조장 관련돼서는 그리고 고액 증여와 관련해서는 장모의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진하다 보니 무리가 있었다. 네. 그리고 국제중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입장을 표명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 불법적인 문제, 법을 위반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 고위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도덕적인 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 박성진 중소벤처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27번째인가 28번째였다고 하고 지금 현재 홍정학 장관 후보자도 20번째 장관 후보자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청문회나 그리고 이 장관이 되는 과정들이 이 장관이 소위 말해서 홍종학 그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진보적 경제관, 재벌 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 이런 직무와 정책의 능력을 검증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흠결들을 파헤치는 데 집중하다 보니 현재는 청문회라고 하는 그 문턱 자체가 장관을 더 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장관을 못하게 하는 곳으로 오히려 문턱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문제대로 따로 비공개로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청문회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문제를 공개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정부 들어서 아니면 향후에도 장관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앞으로 장관을 하려면 30배수, 40배수를 찾아서 그 속에서 사람을 찾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흠결을 찾기보다는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우선순위에 놓고 보는 것이 좀 필요한 대목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은 홍 후보자가 임명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 쪽인 건가요? 저는 뭐 현재가 그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고스란히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국회에서는
법이 정한 대로 청문회를 통해서 낱낱이 이 후보자를 검증해내고 그리고 청문 보고서를 통해서 적격하다 부적격하다 의견을 대통령이 주면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그것은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부담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좀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인사권은 저는 우선시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뭐 아까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불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낙마의 사유는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위화감, 뭐 배신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언행 불일치, 국제 중에 이렇게 비쌌나 싶기도 지금 하고. 와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정치 행위를 하면서 그 기준을 법적인 기준에 놓고 행위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생겼어요. 그죠? 사실 지금 제가 볼 때는 현 정부에서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 예. 문제 얘기하는 것들도 다 사실은 일정한 부분 기밀 사항으로서 한 것들이고 그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것이 공개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런 생각했어요. 야, 이 현 정부가 정말 이 법적인 기준을 따지지 말고 그야말로 진짜 정치적 기준, 도덕적 기준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다 보면 나는 좀 쓰라리겠지만 우리나라 국가 체제가 정말 깨끗해질 수 있겠구나. 예. 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는 그래 당신들도 똑같지 라는 생각하고 아니야 이 정부는 정말 한번 제대로 깨끗해졌으면 좋겠어. 예. 이런 생각에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결정한 것은 뭐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한테 있겠죠. 그렇죠? 뭐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뭐 제 말을 들으실 건 아니지만 하여튼 결정권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적어도 정치를 오래 해온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그야말로 국회의원 한 번 더 안 해도 좋다라는 예. 생각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좀 손해를 보시더라도 이거를 임명을 안 하고 차제에 정말로 우리 그 정치가 깨끗해지는 그 기준이 법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의 눈 도덕적인 기준이 되었으면 그런 하는 바람을 저는 해봅니다. 저도 뭐 청문회를 통해서 이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홍종학 후보자가 해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청문회 결과를 지켜보고 저는 예. 대통령이 용단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저는 이 불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편법적이고 정치적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무게감에 대해서 홍종학 후보자도 무겁게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과연 홍종학 후보에게 이런 것을 나무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고 구속에까지 이른 분들이 자신에 대한 보수 혁신에 대한 반성과 이런 것 없이 저는 뭐 장관 후보자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통해서 도덕적 결함들을 헤쳐내는 것이 오히려 이 사람이 장관이 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이렇게 소모적인 그 청문회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발목을 잡는 것들이 어느 것이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마무리되는 게 국감이 아닐까 싶어서 국감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전히 또 이번에도 반쪽 국감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야당이 예컨대 국정감사나 국회 의사 일정을 보이콧을 안 하고 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문제를 비판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국민들한테 심판받도록 하는 그런 교과서적 과정은 이제 당연하죠. 근데 이제 실제 우리나라 이 정치사를 보면은 야당에게 너무나 권력이 어떤 할당이 안 돼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언론에서도 야당을 별로 주목을 안 하잖아요. 초기엔.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국회 의사 일정 보이콧 그리고 어떤 뭐 장외 투쟁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좀 강도 높은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좀 국민들한테 이제 본인들의 태도가 부각되도록. 예. 이거는 저희가 여당이고 지금 상대 쪽에서 야당일 때도 다 해왔어요. 그래서 예. 이제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지 않기 위해서는
야당이나 여당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악순환이 거듭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될 필요가 있어요. 좀 아까 또 얘기했듯이 야당에서 국회 내에서 하는 얘기들이 국민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그 국회 내에서 실력으로 좀 판가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국감이 이제 끝나가는데 오늘이면 마무리가 될 텐데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이렇게 뭐 엄청 새로운 이야기를 누군가가 했다거나 증인에 대해서도 뭐 어제니까 뭐 이해진 의장 정도나 기억이 날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또 될 거란 말이죠.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경제적 용어로 결산해 보자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정감사가 야당의 의정활동의 꽃이 국정감사인데 스스로 보이콧함으로써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아무 남긴 것이 없는 파산한 상황인 거고 예. 그리고 그 정부 여당에서 보기에는 야당 스스로가 공을 차버렸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그야말로 남는 장사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민생 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은 걸로도 국민들로 보기에는 상당히 그 답답한 적자로 그 평가되는 국정감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이 국정감사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고성과 막말 속에서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존재가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행정부가 스스로를 자정하고 그리고 그 공직에 대해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야당의 견제 감시 기능은 강화돼야 한다. 국회 견제 감시 기능은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야당이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라이벌로서 존재할 때 국정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국회와 정부 그리고 야당과 대통령과의 관계들은 그럼 건전한 경쟁적 비판 관계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향후에 남아있는 국정에 대해서 너무 정략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실제로 대한야당으로 보수 혁신의 그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다 더 성찰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국정감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가 야당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서양우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